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서울시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은 박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돌아 되물었다고 YTN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200여 곳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지방정부 18곳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고 지역 3만 6천여 세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밀수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에 들어가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가세한 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전직 비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서울시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성추행 피소권은 몰랐으며 불미스러운 소문이 들려 되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권을 언제 알았느냐와 관련해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이 고소 당일인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되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가 피해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1시간 전쯤인 지난 8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임 특보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박 시장 관련해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돌아 박 시장에게 집히는 일이 없냐고 되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보고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 시장은 그날 밤 9시쯤 공관에서 젠더특보 등 최측근 몇 명과 비공식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박 시장이 실종된 상태였던 지난 9일에야 고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서울시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정무라인을 통해 피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임 특보도 피소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박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고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내용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모두 부인하고 있어 경찰에 박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추가 고소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A씨 측은 그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라며 돌아다닌 문건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서정엽 서울시 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를 입건할지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직원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위는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추모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인이 꿈꿔왔던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전 행적이 담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분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던 숙정문 인근 인적이 드문 산속. 이곳에서 명함과 가방, 휴대전화 등 박 시장의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거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종은 신형 아이폰으로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맡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며칠 시간을 두고 유족과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는 사망 전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숨진 경위는 물론 성추행 의혹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풀어낼 수 있는 핵심 단서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포렌식 작업은 유족의 동의 아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한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에는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추행 혐의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기자회견 이후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진 만큼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피해 호소 여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다시 공식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다음 날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성추행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는 박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찰 대신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은 고소인의 피해 호소를 서울시가 묵살했는지 고소 사실이 곧바로 박 시장 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이해찬 대표의 사과 입장을 전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여성 의원들은 서울시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호소 여성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고 한 만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면서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은 당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도부는 당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내밀하게 이뤄진 사건인 만큼 주장은 들을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당이 그 주장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여야의 이견은 없습니다. 7월 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여야 사이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씨 등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 3명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들이 박 전 시장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성추행 의혹 관련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인의 죽음을 조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피해를 밝힌 고소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며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10대 대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데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던 공식도 반드시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기업과 노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지 석 달 만에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경제, 탄소 의존이 아닌 저탄소 경제, 불평등이 아닌 포용 사회를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튼튼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세우는 개념입니다. 이걸 실행에 옮길 10가지 대표 사업도 소개됐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뉴딜로는 리모델링과 에너지, 디지털 그린 융복합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이 추진됩니다. 또 앞서 밝혔던 전국민 고용보험에 더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이들 사업에 임기 중에는 68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89만 개, 앞으로 5년간 160조 원으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기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의 산업 전략일 뿐 아니라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더 심화됐던 공식을 깨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선언이라는 측면에도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정부 재정을 넘어서 민간 투자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의 경제에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이어 신속한 개혁을 통해 달려가기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두 가지 큰 분야로 나눠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이 과정에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계층은 보호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친환경차처럼 세계를 이끌 신산업을 다시 한번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 부품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무려 160조 원. 뉴딜이란 이름에 걸맞게 국비가 114조 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민간 투자는 아직 20조 원 정도만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으로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는 힘에 부치는 만큼 결국 민간 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야 한국판 뉴딜이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재정 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동산과 증시 등의 자산 시장에만 쏠린 1,0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금을 신산업 투자로 이끌 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20일과 2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2일부터 24일까지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 뒤 30일과 다음 달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에 공식 출범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면서 협치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대통령 참석 행사를 집중 수주했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업체가 맡은 청와대 행사는 단 3차례에 불과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공연기획사 사무실 앞에 각종 무대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2018년 3월 법인 등기를 낸 이 회사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지인이 공동 대표입니다.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운영했던 프로덕션의 조연출 출신입니다. 미등기 업체이던 2017년부터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국빈 만찬 같은 대형 행사의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왜 다른 어떤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혜 의혹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게 좋았겠죠. 해당 기획사가 현 정부 들어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했고 30억 원가량 매출을 올린 것 역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수백 건의 일정 중에서 이 기획사가 청와대와 수의 계약한 행사는 단 3건뿐이라는 겁니다. 행사를 통해 업체가 받은 돈도 8,900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나머지 대통령 참석 행사는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것이라 청와대는 계약 과정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대통령 행사의 특성상 공모 형식을 밝기는 애초 불가능하고 대형 기획사만 정부 행사를 수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며 이 기획사 말고도 여러 개인 사업자들이 대통령 참석 행사를 맡아왔다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기획사가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과 올해 정기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리를 위해 부산에 찾은 선박인데요. 국내 수리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투발루 선적 원양어선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입항해 서편부두에서 수리 중이었는데 승선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초 선원들이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왔지만 일부 선원이 내리겠다고 해 진행한 승선 검역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별 검역 신청이 이루어진 하선 신고를 하는 선원 22명에 대해서 일단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 중에 한 명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왔고 해당 선박 승선원은 44명으로 모두 러시아인입니다.
선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승선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갑판을 오갔습니다. 아직 배에서 내린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수리업체 직원 등 우리 노동자 수십 명이 배에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CCTV가 너무 희미해가지고 내린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다 있었고 이제 단지 작업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했으니까. 검역 당국은 CCTV와 승선 허가서 등으로 누가 배에 올랐는지, 선원과 접촉한 사람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냉동 운반선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외국적 선박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산항 검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문제가 된 투발루 선박은 방역 당국의 기준대로라면 당연히 승선 검역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의 치적선,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고 있는 선박이라는 이유로 전자 검역만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은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차 입항 땐 승선 검역 체계가 강화되기 전이라 전자 검역만 받았는데 이번엔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가 검역을 해야 했습니다. 선원 교대가 대거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 승선 검역을 하는 기준은 위험성이 높은 국가이면서 입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선원 교대 등의 승선자가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2m 거리 두기가 힘든 선박, 선내에서 검역 대상 감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선박,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돼 증명서를 갖지 않은 선박도 방역당국이 분류한 승선 검역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승선 검역이 안 됐습니다. 편의 치적선이라는 이유로 역시 전자 검역만 했던 겁니다. 전자 검역 이후 한국인 선박 수리 요원들이 배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 선원 절반이 하선 신청을 해 신청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시행됐고 뒤늦게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원칙 없는 검역, 사실상 허가 없는 승선 수리로 다수의 접촉자를 낳은 셈입니다. 당국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 상황을 고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 확진자의 해외 유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애초 밝힌 검역 시스템 강화 방안조차 원칙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확인돼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 100여 명이 코로나19 위험을 피해 전세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1명은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아 현지에서 치료 중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서 18개 지방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충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지 8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학이 가을 학기에 온라인을 통해 전면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유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는 경제 재개를 위해 학교가 문을 열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We have to get them ope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help them, frankly. 하지만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대학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가 이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 대학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스탠퍼드 듀크대 등 59개 대학은 동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발은 대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행정부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버드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중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유럽 국가들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에 대한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의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입증되면서 유럽 각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확대에 나섰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과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위반하면 약 34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영국도 지난달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상점 등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We want to give people more confidence to shop safely and enhance protections for those who work in shops. Both of these can be done by the use of face coverings.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제2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도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가속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We want to stress very importantly that face masks does not allow you to keep in close to other people. It does not allow you to go out if you have symptoms.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 봉쇄 없이 집단 면역 실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의 지속 기간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은 경우에 따라서 3개월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캐티 도리스 면역학 교수팀이 코로나19 환자와 양성 판정을 받은 의료요원 그리고 병원 직원 중 자원자 등 모두 102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 사이에 주기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항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약 3주가 지나면 수치가 정점에 이르고 그 후부터는 급속하게 감소했습니다. 환자 중 60%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강력한 항체 반응이 나타났으나 강력한 항체 반응이 3개월 후까지 지속된 환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3개월 뒤 항체 반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일수록 항체 수치가 높게 올라갔고 오래 지속됐는데 이런 환자들은 바이러스의 수가 많아 그만큼 많은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형성된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항체의 지속 기간이 지나면 재감염도 가능하다는 것과 앞으로 개발될 예방 백신의 유효 기간도 짧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나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맞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조너선 히니 바이러스학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면역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과 집단 면역은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대유행이 잦아들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며 당분간 예전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I want to be straight with you. There will be no return to the old normal for the foreseeable future. 중국 정부도 자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가을과 겨울에 있을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물자 비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이번엔
유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신고 지역 3만 6천여 세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큰 곤욕을 치른 인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벌레, 즉 유충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왕길동과 당하동 등 저층 빌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유충이 나온다고 걱정이 많대요. 지난 9일부터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서 즉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된 지역 3만 6천여 세대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DNA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급식을 중단하거나 생수를 사용해 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9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하고 대체 급식이나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는 축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켰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40분이었는데 35분으로 단축하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점심 왜 안 먹었어요? 벌레 나와서. 유충 나와서 수돗물에서. 인천시는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 수돗물을 교체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기도 안산시청 맞은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밀수 혐의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에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지압실 예약 시간을 알아보라며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안국동 지압해서 내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왜 개인 휴대전화를 쓰냐면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이거는 일할 때.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철제 전지가위와 화분을 던진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자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만 70세라는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린 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충고의 말로 판결을 끝맺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에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집유인데 좀 어떻게 신경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며 더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이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리는데 최대 관심사는 의붓 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입니다. 항소심은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힘들게 했던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이 지난해 지도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선수가 은퇴까지 결심했던 시기, 김 감독은 화려한 입상 실적 덕분에 A급을 넘어 특급 지도자로 분류도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창단 멤버로 경주시청을 맡은 김규봉 감독은 1년 단위로 평가받고 매년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난해 연봉 평가서를 보면 김 감독은 전년보다 300만 원 오른 6,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평가 점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 실적에서 50점을 꽉 채웠고 지도력과 우수선수 육성 능력, 경력에서도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부단장 평가에서 2점을 깎여 100점 만점에 98점, 김 감독은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는 특급 지도자로 분류됐습니다. 후한 평가의 이유는 단연 성적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경주시청 에이스 장윤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고 이어진 전국체전에서도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 개인전 금은 동메달을 싹쓸이하며 메달 4개를 챙겼습니다. 같은 시기 최숙현 선수가 상습 폭행과 따돌림, 괴롭힘과 갑질로 힘들다며 경주시청 팀을 비웠지만 감독 평가 어디에서도 이런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성적만 좋으면 특급 평가를 받으니 메달과 입상을 지상과제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팀을 강압적으로 이끈 걸로 보입니다. 그거랑 이거랑 심하지 않은 건 없거든. 폭언을 하는 거랑 메달 따기 해주는 거랑 메달 따기 하는 거랑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약물에서 이뤄낸 건데. 그래서 성적 위주의 겉핥기 평가보단 훈련 과정과 팀 분위기까지 고려한 내실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 실적만 특급이면 지도력과 우수선수 육성 능력은 당연히 만점일 거라는 성적 지상주의적 평가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급 지도자로 승승장구했던 김규봉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협회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돼 중징계를 받은 경주시청 3인방이 모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폭행과 폭언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녹취록과 훈련 일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주시와 협회 조사, 국회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책임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원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대표 등은 부실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쓸 의도를 갖고 해외 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 금융펀드 18개에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실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쯤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49살 A씨가 임실읍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지인에게 인사 이동으로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남자 중학생이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숨져서 경찰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 지역의 한 중학교 학생인 A군이 지난달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납부기한까지 벌금 200억 원은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만간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 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도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 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 표준 규모별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 국민 가운데 단 20명입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 3천 명 가운데 고작 0.005%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하 개인 가운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한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경우 2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에서 12.2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됩니다. 바로 윗구간인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나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구간의 세율 인상은 0.1%포인트에서 최대 0.7%포인트입니다. 결국 6%라는 숫자에만 집중한 세금 폭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최고 세율은 상징성만 있을 뿐 전체적인 종부세 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표 구간을 지금의 6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12억에서 50억 사이가 구간이 너무 넓다. 12억에서 20억 사이 구간을 새로 하나 만들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효 세금을 올리는 데는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투기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준다며 최고세율 6%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듯이 알린 정부 여당도 편승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렸던 셈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투에도 변한 게 없다. 무력감이 여성 울분 키웠다. 성폭력 매뉴얼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가 자랑하던 성폭력 매뉴얼이 박원순 앞에서 멈췄다. 박 시장 사망 이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본질 흐리는 여야. 보이는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있다고 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 지자체장 집무실 내 침실을 없애자는 통합당 유상범 의원 등. 경향신문은 박 시장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입단 망언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본인이 박 시장을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꼬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 등 쏟아지는 2차 가해를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 왜 효과가 없었을까? 중앙일보가 심리사회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비싸게 산 자신을 바보라 여기지만 더 바보가 더 비싸게 살 거라 믿고 Fear of Missing Out,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집값견은 과세에 지방이 비명. 취득세 인상 등이 비규제 지역에도 적용되면서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고 양극화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정부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월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눈에 띕니다. 한겨레 그림판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세 번째 집행유예 판결을 비꼬았습니다. 60여 년 전 56달러, 우리 돈 7만 원 정도에 팔렸던 도자기가 중국 청나라 황제가 극찬했던 보물로 확인돼 소더비 경매에서 109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영국이 가세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망에 들어가는 화웨이 장비를 오는 2027년까지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혀서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업체 화웨이 장비를 퇴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연말부터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이미 통신망에 들어간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입니다. The best way to secure our networks is for operators to stop using new affected Huawei equipment to build the UK's future 5G networks.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 통신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y the time of the next election, we will have implemented in law an irreversible path for the complete removal of Huawei equipment from our 5G networks. 이에 화웨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며 압박해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가세함에 따라 홍콩 문제 등을 놓고 가뜩이나 갈등을 빚고 있는 영국과 중국 간 관계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是脱欧后英国市场走向的试金石，也是中国在英投资是否安全的风向标。 中方将密切关注。 이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번 주 파리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인사들과 만나 화웨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영국의 화웨이 퇴출을 계기로 보안 문제가 있는 중국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영국 등 유럽의 5세대 통신망 시장을 노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에릭슨과 노키아 등 경쟁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학 관련 사고가 연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화제를 개발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남 순천 터널 안에서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탱크로리에서 18,000리터의 질산이 누출돼 사고 수습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을 얼마나 빨리 중화시키느냐가 피해와 직결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화제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갱이 형태로 돼 있어서 15m 떨어진 곳에 8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기존 중화제는 분말 형태라 바람에 취약해 같은 거리에서 적중률이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중화제가 질산과 황산 등을 95% 중화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화 과정에 발생하는 열도 섭씨 60도로 기존 분말 중화제의 3분의 1로 낮아 소방대원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점토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유해 물질을 천천히 흡착할 수 있는 그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해가지고 그 반응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성뿐 아니라 암모니아 같은 염기성 화학물질용 중화제도 처음 개발했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물대포처럼 원거리에서 진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기 진압, 그다음에 큰 피해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공동 개발한 이번 연구 성과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케모스피어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구름이 걷히고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다시 찜통더위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고요. 이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서 남부와 충청은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북 동부와 영서 남부 쪽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서울시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학과 지방정부의 반발이 커지자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에 들어가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피소 당일인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정무라인에 따르면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은 임 특보가 지난 8일 오후 3시쯤 박 시장에게 관련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박 시장은 이후 밤 9시쯤 임 특보 등 측근 몇 명을 공관으로 불러서 비서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박 시장이 실종 상태였던 지난 9일에야 피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임 특보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보고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소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박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가 경찰에 다시 출석해서 자신을 향한 2차 가해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공과가 여과 없이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경찰에 다시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진술한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출석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향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은 특정 인물을 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신상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 앞서 A씨 측이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도 4년간 묵살됐다고 밝힌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울시 자체의 진상 파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인이 꿈꿔왔던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만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확보한 신형 아이폰 기종인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해서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을 통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담당 검사의 지휘도 있었다며 유족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렌식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성추행 부분 수사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끝나면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목적 아래 수사가 재개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사건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전 비서 A씨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69조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이 공직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명확한 목적 아래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앞서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 종결된 사건 수사를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재개한 뒤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단체도 성명을 내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 규칙은 장관이 스스로 유권 해석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높아지는 여론 속에 경찰과 검찰은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전직 비서 A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서정엽 서울시 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유상범, 전주혜 등 법사위원들은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통로였다는 의혹만으로도 국기문란이고 인권의 부재를 뜻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인당했다고 하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신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70대 성도 한 명이 그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병상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신자가 11일과 12일 열린 예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고 예배를 마친 뒤 바로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측은 역학조사 결과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준수해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다만 방역을 마친 뒤 24시간 교회를 폐쇄하고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모든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역삼동 V빌딩에서는 지난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1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어제 정오까지 관련 환자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 이동통신 종사자와 관련해서도 11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직영대리점 동료 등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최근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광주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다시 번지기 시작한 지 17일 만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여일 동안 사실상 청정지대였던 광주는 지난달 말 갑자기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찰과 방문 판매업체, 요양원, 교회 등 연결고리도 10여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33명이었던 확진 환자는 보름도 안 돼서 1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병상 때문에 일부 환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주 넘게 이어지던 지역사회 감염이 일단 멈췄습니다. 외국 입국자 외에 1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확진자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동선들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 우리 방역 당국의 어떤 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현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체육 활동 등 일부는 3단계까지 적용해 강력한 차단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등 휴약시설 250여 곳,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주춤하는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역당국과 온팀이 되어 협조해 주시면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겠습니다. 광주시는 7일 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0명이거나 방역망 안의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해 1단계로 낮추는 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빛고울 광주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광주는 한숨 돌렸지만 인접한 전북에서는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부천 179번 환자는 전북에 머무는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옷을 주로 파는 방문 판매업체입니다. 부천 179번 확진자를 비롯한 업체 직원 14명이 판매 정보를 나누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8일 이곳 지점에서 소모임을 갖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군산에 머문 시간은 반나절 정도. 이 자리에 있던 이들 가운데 군산 지역 50, 60대 여성 방문 판매업자 2명과 수도권에서 온 3명 등 모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감염 경로로 지목된 부천 179번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전염력이 향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지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전북 지역 신규 확진자 2명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식당과 병원 등을 이용했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은 보험업과 방문 판매업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또 발생하면서 전북 지역이 비교적 청정 지역이라는 안팎의 평가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솔직히 마스크를 없으면 괜찮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없었잖아 확진자가. 근데 지금은 무섭죠. 바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전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시민들을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코로나19 환자 1명이 나온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원양어선 선원 44명 가운데 나중에 진단검사를 받은 22명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환자 1명을 제외한 43명 가운데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선체 수리를 위해 지난 8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투발루 국적 원양어선의 러시아 승선원 2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역당국이 승선원 44명 가운데 22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1명은 확진, 21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나머지 22명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 목표 시점을 내년 말로 제시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내년이 가기 전에 국내에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혈장 치료제의 경우 연내 개발을 목표로 9월쯤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할 때 의료진과 환자의 공간을 분리하는 선별진료소를 도입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는 유리상자 안에 영하를 장갑이 달린 구멍을 통해 돌보는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구조로 의료진은 아크릴 벽에 달린 장갑을 통해 맞은편에 있는 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레벨 D 방호복을 입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한 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어서 검사에 따른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 등도 참여했는데요.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은 160조 원이 투자됩니다.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자 20조 원이 투자됩니다. 이와 같은 160조 원 투자와 함께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될 것입니다.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신 이 회의가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서 한국 자동차 산업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식 개최를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2일부터 24일까지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 뒤 30일과 다음 달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면서 협치 의지를 밝히고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내년 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내일 선고될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에 따라 대선 전초전을 뛰어넘는 준대선급 선거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내년 봄 대선 전초전의 서막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열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뒤 오 전 시장이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자신의 직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석 달 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됐다는 비서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가 착수된 이유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박 시장이 쌓아왔던 이력을 강조하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다 연결식이 끝난 뒤에야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5일 동안 치러진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뒤였습니다. 조문을 거부한 통합당은 박 시장이 사망한 날 바로 정치적 목표를 확실히 했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내년 재보궐선거의 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미 대선 전초전 성격을 충분히 갖췄는데 경기지사 선거까지 하게 될 경우 전초전이 아니라 준대선급 선거가 됩니다. 인구수로만 따져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당의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도 정치권에 큰 관심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러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안 촬영은 안 되지만 대법원 내교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세금 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모두 세금을 끄집어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이미 가격 안정을 이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안으로 선분양제도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축이 부족해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금융시장에 돈이 쌓여 있다며 건설사가 돈을 빌려 건물을 짓고 후 분양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이번엔 유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신고 지역 3만 6천여 세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큰 곤욕을 치른 인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벌레, 즉 유충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왕길동과 당하동 등 저층 빌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유충이 나온다고 걱정이 많대요. 지난 9일부터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서 즉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된 지역 3만 6천여 세대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DNA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급식을 중단하거나 생수를 사용해 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9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하고 대체 급식이나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는 축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켰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40분이었는데 35분으로 단축하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점심 왜 안 먹었어요? 벌레 나와서. 유충 나와서 수돗물에서. 인천시는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 수돗물을 교체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대검은 이 전 대표 측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 한동훈 검사장 측에게 각각 심의위 개최 일정을 공지하고 20분 전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으로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 만에 일정이 확정된 겁니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와 기소할지 등을 논의하는데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고 질의응답도 합니다. 특히 이번 심의위는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직접 출석하기로 한 데다 한 검사장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법정 못지않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한 검사장 측은 제보자와 MBC가 몰래 짜고 채널A 기자를 현혹해 자신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라는 이른바 공작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 종료 때까지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표결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비롯해 고발인들까지 잇따라 심의위를 요청했지만 오는 24일 같은 사건 심의위가 열리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 동료였던 채널A 백모 기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도 일단 수사심의 전까지는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내 극심한 갈등을 불러온 이번 사건 수사에 심의위가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책임자 원종준 라임 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대표는 부실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쓸 의도를 갖고 해외 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고 이들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실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쯤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49살 A씨가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에 지인에게 인사이동으로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업체 수상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입니다. 위탁 운영업체가 리베이트 실적에 따라 원장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 A사에 소속된 원장들의 단체 대화방. A사가 공지문자를 올립니다. 한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많이 내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원장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과급을 준 4월달인가 이게 한 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카톡에 알려줬어요. 좀 분발하라고. 성과급은 A사의 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투자 수익률이 6개월 동안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어린이집에 2억 원을 투자한 뒤 6개월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원장에겐 300만 원이 돌아갑니다.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장들을 사기쳐서 임용한 후에 내가 너를 임용했으니까 나를 따라라. 그 모든 원장들이 그걸 따른 거죠. 성과급으로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이상한 머리를 쓰신다고 이제 그렇게 약간 걸려서 얘기를 한 거지. A사는 합법적인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 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영리급의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과급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되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원장이잖아요, 원장.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선 모든 예산을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 하고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서 실제적으로는 페이백, 리베이트 등으로 본인들이 그 이상을 챙겼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에 대한 사기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들도 A사의 불법, 탈법 행태에 공무한 증거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 주거지를 지난 12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과 장 선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피해자 신분으로 두 사람을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SK 2군 선수단 내부에서 선수 간 체벌과 음주운전 등이 벌어졌지만 내부 징계만 내리고 KBO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SK 구단 측은 2군 일부 신인급 선수들이 지난 5월 숙소에 늦게 복귀하면서 무단 외출 등의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선배 2명이 가슴과 허벅지를 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인급 선수 2명은 복귀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나 내부 징계를 내렸지만 KBO 등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SK 구단의 경위서를 요구한 KBO는 징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 잠시 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립니다. 이어 안장식은 대전 현 중원 장군 2묘역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어제 열린 입관식에서 고인은 6.25 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었습니다.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 대전 지역 5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 현충원 안장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자를 국립묘지에 묻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ER 등 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대기권 재도립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또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들여서 항의했습니다. 이번 일본 방위백서에는 특히 북한 미사일 능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하며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백서의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데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들였습니다. 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유권에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본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일본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집중 제기했습니다. 백서 앞쪽의 특집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루며 북한의 시험 발사 사진 4장을 실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저공 비상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이 센가쿠 열도 주변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며 일본의 4배에 달하는 중국 국방비 액수와 증가 추이를 도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재 일본의 헌법으로는 불가능한 적기지 공격 능력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이에 따른 자위대 인력 장비를 정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전략이 최고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이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12월 달에 그걸 개정할 거예요. 적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거죠. 앞서 일본은 우리 돈 2천억 원을 이미 지출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취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의학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과 두통, 오한, 근육통 등 작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발이 계속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충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지 8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학이 가을 학기에 온라인을 통해 전면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유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는 경제 재개를 위해 학교가 문을 열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We have to get them ope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help them, frankly. 하지만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대학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가 이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 대학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스탠퍼드 듀크대 등 59개 대학은 동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발은 대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행정부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버드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중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늑장 팬데믹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고비마다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키운 WHO 5대 거짓말,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WHO 거짓말의 시작은 팬데믹입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팬데믹 선언을 늦추던 거브레우스스 사무총장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던 자신의 발언을 결국 한 달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의 말 바꾸기는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4월엔 환자나 의료진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We recommend the use of medical masks by people who are sick and those who are caring for a sick person at home.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처음에는 무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미 국무부는 대만이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사람 간 전파 위험을 경고했지만 WHO는 근거가 없다는 중국 주장을 두둔하며 이를 무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WHO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코로나19 전염의 가장 큰 특징인 무증상 감염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무증상 감염이 매우 드물다던 WHO는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some estimates that suggest that anywhere between 6% of the population and 41% of the population may be infected but not have symptoms. 전 세계 과학계가 지속해서 경고해온 코로나19의 공기 감염도 최근 마지못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especially in very specific condition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 앞서 팬데믹 상황을 늦춰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WHO.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마다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면서 WHO가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명키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투에도 변한 게 없다. 무력감이 여성 울분 키웠다. 성폭력 매뉴얼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가 자랑하던 성폭력 매뉴얼이 박원순 앞에서 멈췄다. 박 시장 사망 이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본질 흐리는 여야. 고인은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있다고 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 지자체장 집무실 내 침실을 없애자는 통합당 유상범 의원 등. 경향신문은 박 시장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이딴 망언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본인이 박 시장을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꼬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 등 쏟아지는 2차 가해를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 왜 효과가 없었을까? 중앙일보가 심리사회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비싸게 산 자신을 바보라 여기지만 더 바보가 더 비싸게 살 거라 믿고 Fear of Missing Out.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집값 껴는 과세의 지방이 비명. 취득세 인상 등이 비규제 지역에도 적용되면서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고 양극화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정부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월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눈에 띕니다. 한겨레 그림판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보인 이명희 씨의 세 번째 집행유예 판결을 비꼬았습니다. 60여 년 전 56달러, 우리 돈 7만 원 정도에 팔렸던 도자기가 중국 청나라 황제가 극찬했던 보물로 확인돼 소더비 경매에서 109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오늘부터 중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23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영서 남부와 충청은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는 오후까지 5에서 3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북 동부와 영서 남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 24도, 대구 23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국회가 또 하나의 법정 시한을 넘기는 기록을 보탰습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날이지만 여태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못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국회가 내일 개원식에 합의하면서 정상적인 의사 일정이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7월 국회에서는 처장 추천위 구성이나 후속 입법 같은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했다. 잔혹한 범행으로 충격을 줬던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천륜에 반한 범죄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오늘은 고유정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인정될지가 핵심인데요.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네, 검찰은 앞서 피해 아동이 숨을 쉬기 어렵다고 호소했는데도 계모는 40분 동안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